자, 행정법 강의하겠습니다. 특별행정법 관계. 고전적 전통적 특별행정법 관계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관계예요. 19세기 프랑스 X 독일에 출발했다. 특별행정법 관계부터 합니다. 특별행정법 관계. 19세기 독일에서 출발했고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법률 유보 적용되지 않고 사법심사가 안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특별 권력 관계가 이제 동요를 일으키는데 그게 원래라는 사람 주장이죠. 원래는 특별 권력 관계를 기본 관계, 경영 수행 관계로 나눠서 기본 관계는 법치가 적용되고 법률부가 적용되고 사법심사 가능하고, 경영 수행 관계는 법치가 지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법률부도 적용되지 않고 사법심사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래의 주장이었죠. 근데 현대 와서는요. 현대 와서는 일반 권력 관계, 특별 권력 관계 모두 다 법치의 적용을 받고 법률부의 적용을 받고 사법심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죠. 최근 현재 판례에 따르면 모든 국가 영역에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기본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단호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고전적 특별 권력 관계가 붕괴되게 되죠. 그러면 양적인 차이는 있고 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뭐가? 일반 권력 관계, 특별 권력 관계는 질적인 차이는 없고 양적인 차이만 있다.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게 뭐예요? 똑같이 법률부가 적용된다. 사법심사 가능하다라는 면에서 질적 차이는 없다. 양적 차이는 뭐예요? 재량의 차이죠. 아무래도 일반 권력관계에 비하면 특별 권력관계에서 재량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런 것을 재량의 차이, 양적 차이라고 하죠. 양적 차이라고 합니다. 특별 권력관계 성립은 법에서 바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동의안 성립이 있는데, 동의안 성립은 조심할 것이 동의가 의무인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동의가 의무인 경우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의무에 따라 동의를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동의를 해야 되고 특별 권력관계 성립한 경우도 있다. 그 얘가 초등학교 입학이죠.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부모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동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머릿속으로 갖고 있어야겠죠. 자, 특별 권력 관계인 것과 아닌 것 구별할 수 있어야 돼. 특히 일반 권력 관계와 구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납세자, 국가 납세자는 일반 권력 관계, 국가 납세자. 국립병원과 환자, 일반 권력 관계죠. 근데 국립병원과 코로나19 환자는 특별 권력 관계다. 특별 권력 관계다. 코로나 환자, 코로나 감염병 환자, 이런 감염병 환자는 특별 권력 관계죠. 특별 권력 관계다라는 거죠. 자, 공무원에 대해서 음주운전은 이유로 처벌했어요. 일반 권력 관계, 특별 권력 관계, 형사처벌. 일반 권력 관계. 왜? 일반 국민들도 형사처벌 되죠. 음주운전하면. 근데 공무원이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징계당했어요. 무슨 권력 관계? 특별 권력 관계. 특별 권력 관계. 왜? 국민들은 징계당하지 않죠. 우리들 음주운전하면 형사처벌은 당하지만 징계당하지는 않죠. 그래서 형사처벌 당한다, 일반 권력 관계. 그 다음에 징계당한다, 특별 권력 관계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자, 현대 와서는 이제 다 법의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육군 3사관 생도와 관련해서 비례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라는 판례가 나왔죠. 제 3사관 생도가 음주를 했다. 그래서 퇴학처분을 받아요. 음주 술 마셨다. 퇴학처분을 받는데 이게 근무 시간인지 교육 시간인지 아니면 자유 시간인지 토요일인지 구별하지 않고 술 마셨다는 이유로 퇴학처분하는 것은 비례원칙이 반된다. 비례원칙이 반된다. 그래서 기본권의 구성력이 있다는 거죠. 특별 권력 관계도. 국가와 군인이기 때문에 특별 권력 관계죠. 국가와 군인이기 때문에 특별 권력 관계도 여기에도 뭐가 있다? 법치주의, 법률유보, 비례원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사법심사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퇴학처분이 위법 취소되는 거죠. 퇴학처분 위법 취소된다는 걸 보니까 사법심사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군인이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군인 복무 규율에서 일정한 책자에 관한 영내 반입이 금지돼요. 일정한 책자는 영내 반입이 금지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자 군대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 전역 조치시켰죠. 전역 조치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가 전역 조치시켰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전역 조치시켰는데 항고소송을 제기했더니 승소했습니다. 항고소송을 제기했더니 승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징계한다든지 전역조치 시키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인도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어요? 있다. 전역조치되면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있다. 이게 다 현대의 개념인 거예요. 고전적 권력관계에서는 사법심사가 안 됐죠. 법률료가 필요 없죠. 기본권에게 미치지 않았다. 고전, 전통. 근데 현대 와서는 다 바뀌었죠. 그래서 사법심사가 가능하고 기본권의 한계를 준수해야 되고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행정법 시행령이 행정법의 근거를 두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 위반칙이 반된다.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어디에 근거를 둬야 돼? 법률. 수용자도 그렇다. 법률의 근거를 두지 않고 시행령의 근거를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특별권력관계 사법심사가 되느냐? 뭐 이제는 되죠. 농지계량조합과 직원관계는 특별권력관계죠. 이에 대한 징계는 항고성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교대 사건, 서울교대 학생에 대해서 징계했습니다. 교수의 심의 의결을 안 거치고 징계 종류 중 뭐를 선택했냐면 퇴학이죠. 퇴학. 여기에 대해서 항고성을 제기했어요. 항고성의 대상이 되느냐? 된다. 학생에 대한 징계는 재량이냐? 재량이다. 교육적 재량이다.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교육적 재량이라고 했는데 효과재량설에 따르면 기속이 돼버립니다. 효과재량설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익적 처분의 경우는 재량, 침익적 처분은 기속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효과재량설이라는 학설이에요. 효과재량설. 근데 징계는 침익적이에요,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죠. 침익적이면 기속이 되죠. 기속이. 근데 이제 수험생이랑 헷갈려요. 기출문제 두 번 나와서 이게요. 효과재량설에 따르면 저 학생에 대한 징계는 저 뭐냐? 기속이다. 그러면 저 기속인 거냐? 아닙니다. 재량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론적으로 재량인데 뭐는 학생에 대한 징계는 재량인데 효과재량설에 따르면 기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효과재량설이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효과재량설이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기출문제를 냈던 거예요. 두 번 출제가 됐죠. 두 번 똑같은 문제로 같은 출제자가 출제한 것 같아요. 아니면 문제를 베꼈든지 똑같은 표현이 두 번 출제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재량감은 배우기는 하겠지만 하여간 효과재량설에 따르면 기속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학생에 대한 징계가 기속이 되는 게 아니라 재량입니다. 학생에 대한 징계는 재량인데 효과재량설에 따르면 기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효과재량설에 따르면 기속이 된다는 거야. 물론 뭐 효과재량설이 타당성이 없죠.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퇴학의 경우는 교수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느냐? 그렇죠. 근데 이를 거치지 않고 퇴학 처분하는 것은 절차상 한계도 위반됐죠.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행정작용에 적용할 행정법이 없는 경우를 흠결이라고 하죠. 사법과 공법 중에 어떤 게 흠결이 많아요? 사법과 공법 중에 아무래도 공법이 흠결이 훨씬 많다. 이거 다 출제된 거예요. 공법이 당연히 흠결이 많은 거예요. 흠결이 많다는 것은 행정법적 관계에 적용할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이라면 행정기본법을 적용한다. 지금이라면 행정기본법이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일반법으로서 행정법 관계에 적용할 개별적 법률이 없다. 그럼 뭐 적용돼?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에도 이제 없다. 그러면 관련 법조항을 유추 적용한다. 근데 관련 행정법조항도 없으면 뭐 기본권이라든지 헌법조항, 그다음에 조리 이런 것도 적용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없으면 사법의 일반 원칙이라든지 사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이제는 공법 영역에 적용할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공법 영역에. 그러면 사법의 적용 문제가 생긴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논란이 있다? 영미계예요, 대륙법계예요? 대륙법계에서 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미계에서는 처음부터 이런 논의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본 강의 할 때 설명했고 왜 그런지는 이거 다 출제가 됐어요.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사법의 공법관계 적용 문제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법원론 국가 체계에서 인정되는 문제다라고 해서 영어로 한번 출제가 기출에서 됐죠. 얼마 안 됐어요. 한 3년인가 2년밖에 안 됐어요. 기출에 최근 나왔습니다. 사법 개정의 유추 적용 문제. 뭐 명문 규정이 있으면 적용하면 되는데 명문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일괄적으로 사법을 공법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일괄적으로 X, 일률적으로 일괄적 X, 일괄적 일률적 X입니다.
X. 그러면은 법칙행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법의 핵심은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죠. 당사 합의 정신이 권력관계에 적용돼 버리면 법칙행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사법이 공법에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공법의 기본적인 정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이 적용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유추 적용설이 일반 약설이다. 사법이 공법에 적용되느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죠? 유추 적용설, 즉 공법의 기본 원리라든지 기본 정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죠. 권력관계에 사법이 적용될 수 있느냐? 법 기술적인 조항이라든지 법 원리적 조항은 적용될 수 있다.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조항들은 적용되기 힘들다. 권력관계는 법치행정이 엄격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행정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해관계를 조절시켜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관리관계에는 사법이 적용된다. 국고관계에도. 그 다음에 사적자치가 적용되느냐? 사적자치가 권력관계는 적용이 안 돼요. 권력관계는 적용이 안 되고, 물론 이제 국고관계는 적용되겠지만, 공소양서원칙 민법 103조가 적용될 수 있느냐? 적용될 수 있다. 공소양서 원칙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는 무효가 된다라는 민법 103조는 적용될 수가 있다. 다만 무효냐 취소냐라는 논의가 있을 수는 있다. 민법상의 시효취득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느냐?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은 적용돼야 한다는 게 현재 판례 입장이고, 행정재산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에 적용이 안 된다고 국유재산법 74조에 규정돼 있죠. 국유재산법 74조에는 행정재산은 민법의 245조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고 돼 있어서 시효취득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관념, 민법의 관념이 적용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의 사인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 민법상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건 적용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있다. 다만 우편법처럼 제한 능력자 행위를 능력자 행위로 본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다. 그 다음 미성년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왜? 이거는 개별법에 따라서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관계 요건과 법률사실이죠. 용태는 정치적 의사능력과 관련된 사실을 말하고, 공법상 사건은 의사능력과 무관한 사실을 의미하죠. 공법상 사건의 시간의 경과, 그 다음에 기간의 기산점, 만료점, 이걸 왜 배운다 그랬어요? 법률관계에서 공법상 사건을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법률관계의 발생, 소멸과 관련이 있다. 18살이 되면 국민들은 선거권을 가지고 국가는 선거권을 부여할 의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사망하면 모든 법률관계가 소멸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법률관계에서 시간이라는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갑자기 왜 법률관계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느냐? 그게 바로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행정기본법에 행정기간 계산의 방식과 관련된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왔다. 일반법 조항이고, 원칙은 민법 조항을 준용한다. 민법은 뭐예요? 초일불산임 원칙. 민법은 초일불산임 원칙. 말일이 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 때는 그 이길, 그 다음 날에 기간으로 한다. 말일이 공휴일일 때 또는 토요일일 때는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에 만료한 것으로 된다라는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행정기법 6조 2항에 들어왔죠.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대한 특례 조항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때는 첫날을 산입한다. 그렇죠. 첫날을 산입을 한다. 첫날 산입이죠. 초일 산입합니다. 그 다음에 초일을 산입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 날? 아니죠. 그 해당 날. 그 해당 날에 종료하는 것으로, 만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게 민법에 대한 특칙이죠. 원칙적으로 민법을 준용하되 그렇지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다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날을 산입하고, 그 다음에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일 때라도 그날에 만료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는 두 가지가 있죠. 물론 형사법까지 합치면 몇 가지 더 있지만, 여기서 배우는 시효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죠. 왜 갑자기 이것도 여기서 배워요?
소멸하면 법률 관계가 해체되는 거예요. 법률 관계 소멸이죠. 내가 국가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에 대해서 이게 3년이 지났다 안날로부터 그러면 권리가 소멸하죠. 그럼 국가 의무도 소멸하죠. 그럼 법률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관계에서 배우는 게 시효도. 취득 시효는요. 20년이 지났다 그러면 권리가 취득되는 거죠. 내가 국가 땅을 20년간 점유해왔다 그러면 나는 국가한테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권리가 발생하고 국가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 소멸시효를 법률 관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소멸시효.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가지는 채권, 황랑에 가지는 국가에 대한 채권이 소멸한다. 이게 소멸이죠. 그럼 법률 관계가 소멸하는 거죠. 소멸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멸시가 적용되는 금전 채권에 보면은 국가의 채권, 황랑기, 사인의 채권 모두 적용된다. 모두 적용된다. 소멸시효 기간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96조는 원칙적으로 5년 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뭘 의미하죠? 더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 766조 1항에 불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은 국가배상이 적용돼야 한대요? 적용된다. 국가배상 청구권에 적용된다. 그렇지만 766조 2항 불법행위가 있은 날, 불법행위는 한 날로부터 10년은 적용돼요? 10년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정법 96조가 적용돼서 5년으로 되게 된다. 그래서 3년 5년이죠. 3년 5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민법 766조 2항에 있어서 불법행위는 한 날로부터 10년에서 이 한 날에 어디에 적용하면 한 날을 과거사 진실위원회가 인권 침해 행위라고 은폐했던 걸 밝힌 사건에 적용하면 위헌이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한 날의 기산점, 객관적 기산점을 하는데 불법행위는 한 날 객관적 기산점을 어디에 적용되면 과거사 진실위원회에서 밝힌 사건에 적용되면 위헌이라는 판례가 드디어 나왔죠. 그래서 소멸시효 관련된 유일한 판례입니다. 위헌. 나머지는 다 판이었어요. 소멸시효 관련돼서 모두 다 판이었는데 이것만 위헌 나왔어. 소멸시효가 위헌인 것은 이게 유일합니다. 소멸시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기산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사 진실위원회가 이게 고문 등을 은폐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서 상대방에게 유족들에게 통보한 날, 송달한 날로부터 3년이죠. 송달한 날. 송달했으면 알겠죠. 안날로부터 3년이다. 안날로부터 3년 할 때 송달받은 날로 3년이죠. 소멸시 중단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건데 중단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면은 중단되죠. 권리를 행사한다는 액션만 취하면 되는 거죠. 그 액션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든지 위법이라도 소멸시의 중단 효과는 발생한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압류할 물건을 찾지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세 채권은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세처분했는데 납입고지를 잘못하는 바람에 나중에 취소된다 할지라도 납입고지라는 소멸 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음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 조항이 적용되느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민법상 최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장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 위헌이 합헌이냐? 합헌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교부를 청구했다라면 교부 청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소멸시효는 중단돼요. 과세처분과 관련돼서 취소를 제기했다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그 다음에 변상과 관련돼서 취소를 제기하면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는 납북된 상태에서 국가배상청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납북된 상태에서. 유족들은 관계없습니다. 유족이란 그죠? 가족이 남한에 있을 때 괜찮아요. 본인은 지금 북한에 끌려갔어요. 그러면 소멸시효는 중단돼요. 본인은 왜? 배상청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근데 가족은 남한에 남아 있을 수 있죠. 가족들은 소멸시효가 그냥 진행됩니다. 가족들의 배상청구는 소멸시효는 진행되죠. 그 다음에 복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안 되죠. A채권 행사하고 B채권 행사를 안 했을 때 A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B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시효 중단의 심리는 법원이 직권을 심리한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되면은 권리가 소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과세처분한다든지 이러면 무효가 된다.
소멸시 완성의 주장은 법원에 가서 다퉜을 때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누가 주장해야 되느냐? 소멸시로 이익을 얻는 자, 소멸시로 이익을 얻는 자가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소멸시 완성에 대한 채무자의 주장이 신의 측에 반했을 때는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고문해서 은폐해 놓고 나중에 소멸시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취득시효 민법 245조에 의해서 20년이 지나면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반 재산은 된다. 일반 재산까지 금지시켰다고 헌재가 이원 결정하는 바람에 일반 재산은 되죠. 다만 행정재산이 공용 폐지되면 일반 재산으로 전환되게 되는데, 그러면 취득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거꾸로 일반 재산이 다만 행정재산으로 전환이 돼 버리면 취득시효는 불가능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20년이 지난 다음에 전환됐어요. 그래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냐? 그렇다. 행정상이 돼 버리면 더 이상 시효한 취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애정공물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느냐? 그렇지. 공용 폐지가 됐다 안 됐다. 공용 폐지가 되면 일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시효한 취득이 되는데, 됐다 안 됐다는 묵시적 폐지도 가능하냐? 그렇다. 묵시적 폐지도 가능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물이 행정산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 가지고 묵시적 폐지로 받느냐?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행정재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죠. 도로에 담이 쳐져 있었어요. 담 막혀 있었다는 거죠. 담이 쳐져 있어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공용 폐지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그러면 시효한 취득 인정돼요? 안 되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효한 취득을 부정을 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공무원이 멍청한 짓거리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국가가 황랑기 땅을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용해왔어요. 그래서 취득시효는 완성이 됐는데 지금 등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등기를 안 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그 상태에서 하천을 다 국유를 한다라는 법이 발표됐어요. 그때 보상해 줘야 돼? 그렇다.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같은 경우가 소유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돼.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그래서 등기소에 등기하기 전에 국유화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사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해 줘야 돼. 취득시효 기간은 지났어, 20년은. 근데 등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국가로 이전이 안 된 상태예요. 국가로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국유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자,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의 차이점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상 의무 없이 재산 등을 관리해줬다면 사무관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민폐 끼치는 것은 부당이득이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의 노무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사무관리는 국가도 할 수 있지만 사인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인이 방제 작업을 대신해 줬어요.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 국가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부당이득. 자, 법상 원인 없이라는 것은 무조건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법상 원인 없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세처분이 무효면 바로 부당이득 성립할 수 있어요? 과세처분 무효면. 그렇죠. 법상 원인이 없죠. 과세처분이 취소 사유가 있는데 취소되지 않으면 부당이득이 바로 성립해요? 안 한다. 과세처분을 먼저 취소해야만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세가 효력을 가지고 있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억 하셔야 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무효가 아니면 취소부터 해야 돼. 뭐 직권 취소가 이루어지면 더 좋겠지만 쟁송 취소가 이루어진 다음에 부당이득이 성립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자의 명의로 제3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체납자의 명의로 제3자가 세금을 대신 내줬어요? 그럼 부당이득 성립한다? 안 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재산을 사용해서 수익을 올렸다. 이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국가재산을 사용해서 수익을 올렸어요. 근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다. X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이건 부당이득이 아니다 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의 요건을 못 갖췄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았어요?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는 있다겠죠. 취소할 수는 있다. 근데 바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해야 한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공익과 불이익을 형량한다. 공익과 불이익을 형량해서 환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환수 여부는 만약에 법정 요건을 못 갖춰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이때 환수할 것이냐는 이익을 형량해 봐야 돼. 이익을 형량해 봐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의료보험 사건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의료보험 사건에서는 의료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가해자로부터 의료 비용을 포함해서 전액을 배상받았을 때는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는 있어요? 징수할 수는 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는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국가 재산을 무단 사용했으면 변상금도 성립하고 부당이득도 성립합니다. 두 가지 다 성립해요. 국가 재산을 무단 사용했다 그러면 변상금, 그다음 부당이득 징수권이 다 발생을 하는데, 그죠? 변상금은 하명을 통해서 징수하는 부과하는 거고, 명령 하명을 통해서 변상금 부과처분 하는 거고, 부당이득은 소송을 지게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지게야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한다? 그렇죠. 병존적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를 제기해 가지고 일부 변제를 받았다. 1억을 변제 받았다라면 변상금이 1억 2천이면 2천만 원만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하여간 둘 다 병존적으로 성립해서 변상을 부과할 수도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장병원 사건이죠. 사무장병원 사건에 있어서 의료보험공단이 의료급여를 지급했어요. 이때 부당이득을 징수해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병원 의사 명의자뿐만 아니라 그 소득이 기속됐던 사무장한테도 각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 다음에 반환의 범위와 관련해서 민법 조항의 경우는 선의와 악의를 구분해서 선의일 때는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세일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와 황랑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가 선이든 악이든 전액을 반환해야 되고 플러스 이자까지 반환해야 한다. 선이든 악이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선의 악의를 구별하지 않고 전액 반환 플러스 이자. 국세일 경우는 그런 면에서 민법과 차이점이 있다. 부당이득 반환 조건의 소멸시효 5년, 그다음 기산점 세금 납부 시 중단됐습니다. 그다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판례상은 민사소송이죠. 판례상은 민사소송이고 학설상은 당사소송이다. 근데 판례도 뭐는 당사소송이? 부가지세만은 당사소송으로 판례가 나왔다. 자, 사인의 공법행위. 국가도 물론 공법행위를 하지만 사인도 공법행위를 하죠. 종류는 자기완결적인 경우도 있고 행위요건적인 경우도 있다. 사인의 공법행위 적용 법규 행정절차법이 일반법이다. X. 행정기본법이 일반법이다. X. 일반법은 없다. 아직도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일반법은 없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일반법은 없다. 개별법 조항만 있는 거예요. 물론 행정절차법에서 개별 조항은 있죠. 뭐 신고 조항이 행정절차법에 있어요. 기본법에도 신고 조항이 있죠. 행정절차법 40조, 행정기본법 36조에 각기 신고 조항이 들어온 것은 맞지만 이게 사인의 공법에 대한 일반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대리가 적용될 수도 있느냐? 사인의 공법행위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 뭐 않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뭐 건축허가라든지 등기 같은 경우는 대리를 시킬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 시험이라든지 의사면허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리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투표라든지 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의사표시 하자 조항이 적용되느냐? 민법에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민법에 되어 있는데 이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법 107조의 비진 의사표시의 경우는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할지라도 표시한 그대로 유효하다. 그래서 사직서를 원하지 않는데 제출했다 하더라도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하고, 그래서 의원 면직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죠. 사인의 공법에게는 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진 의사표시 무효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사인의 공법에게 부과는 붙일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도 어느 때까지?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철회, 취소, 변경, 보완할 수 있다. 근데 처분이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처분이 나온 이후로는 처분을 사인의 공법행위를 철회하거나 보완, 변경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지만 의원 면책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그 사인의 공법행위의 철회가 만약에 신의 측에 반하면 허용이 안 됩니다. 신의 측에 반하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사인의 공법행위는 일반적으로 일정 형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그것이 통상적이지만 그렇지만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항상 요식행위인 것은 아니다. 사인행위 공법행위 발생 시기는 행정증이 도달된 때 효력을 발생한다. 도달주의죠. 도달. 그렇지만 국세기본법은 발신지를 채택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발신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행정청은 접수하고 처리하고 결과를 통제해줘야 됩니다. 접수해야 되죠. 관악구청장은 접수, 그다음에 처리, 그다음 그 결과를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거부당했을 때 재신청을 할 수 있느냐? 그렇다.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단순한 동기에 불과할 때는 행정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사인의 공법행위가 만약에 행정의 전제적 요건일 때는 다르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기하과를 신청 안 했는데 기하과를 해줬다. 그러면은 무효가 되죠.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의 전제 요건일 때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과 신고죠. 신청은 행정청에 일정한 조치, 행위를 해줄 것을 청구하는 거라면 신고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신고죠. 그런 면에서 신청과 신고는 차이가 있다. 신청,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신청 효과, 접수 의무. 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접수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접수해줘야 되고 보류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건축허가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토지분할부 건축허가 신고를 했어요. 토지 분할이 필요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랬을 때 토지 분할이 불가능하면 건축 허가를 거부한다. 토지 허가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토지 분할이 불가능하다. 토지 분할이 불가능하면 건축 허가를 거부해야 한다. 근데 토지 분할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고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불가능하면 건축허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토지 분할이 불가능하다면 건축허를 못 해주는 거고, 토지 분할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사유를 들어 건축허를 거부할 수는 있다. 보완 요구. 신청에 흠이 있다라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신청에 흠이 있다라면 보완을 요구한다. 보완이 가능하면. 근데 요새 와서 아주 심각한 판례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중요한 판례가 드디어 튀어나왔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출제를 해왔고 그냥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판례가 튀어나왔어요, 하나가. 그래서 꼭 보완을 여러분들이 해서 시험장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보완이 요구와 관련해서 흠이 있을 때, 절차상 요건에 흠이 있을 때는 보완을 요구해야 되지만 실체적 요건에 흠이 있을 때는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최신 판례가 나왔습니다. 뒤에 가면 절차법에 가면 나오는데 여기서 출제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두 군데 책에 다 쓸 수도 있는 거고 한 군데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행정절차법에 써놨는데 이 내용을, 근데 출제자는 여기서 낼 수도 있어요. 여기 같은 내용이야. 이것도 행정절차법 내용이네. 같은 행정절차법 내용인데, 그죠? 나중에 행정절차법 가서 이 내용, 이 법정 해석 잘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에 있어요. 지금 이 책에는 행정절차법에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죠. 많이 혼동을 일으킬 거다. 많이 혼동을 일으킬 테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완 요구는 어느 때만? 절차적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만 보완 요구해야 되고, 실체적 요건에 흠이 있으면 보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절차법 해석인데, 이 조항. 처리 의무. 자, 당해행위 청구권이 있으면 처리를 해줘야 되고, 청구권이 없으면 처리할 필요가 없고, 결과를 통지해준다. 그렇죠. 결과는 통지해줘야죠. 그다음에 신고 개념. 사실로서 신고는 법에서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사실로서 신고인데, 그죠? 이건 수리해도 그렇고 반려해도 처분성이 없다. 수리해도 그렇고 반려해도 처분성이 없다. 판례가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바꿨다. 사실로서 신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해도 처분성이 없고, 또 하나는
납골 관련된 데서 관리사무시설, 편의시설을 신고했는데 반려했죠. 이것도 사실로 신고니까 처분성이 없다. 사실로서 신고는 수리해도 처분성이 없고 반려해도 처분성이 없다. 머릿속에 박아야 되고 판례 두 가지 암기하셔야 되고, 응? 테니스장 사건, 테니스장 배드민턴 사건이랑 유족 편의시설 사건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응? 그 다음에 신고의 기능, 정보 제공적 신고와 금지 해제적 신고가 있다. 체육시설업과 관련돼서 신고를 안 했다. 인수사실에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을 때 물론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그렇지만 보상에서 제외되는 위법한 영업이냐? 그렇지는 않다. 보상은 해줘야 되고 과태료는 때린다. 체육시설업 영업권을 양수받았을 때 이때 신고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과태료 맞는 거지 뭐죠. 자기 완결적 신고와 행위 요건적 신고가 있다. 자기 완결적 신고는 절차법, 그 다음에 수리를 위하는 신고는 기본법에 각기 규정되어 있다. 자, 기본법, 행정기본법은 뭐? 수리를 위하는 신고. 행정절차법은 수리를 위하지 않는 신고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 방법, 우편 신고하든지 아니면 직접 행정관청에 가서 신고하는 방식이 있다. 신고하러 갔는데 법이 정하지 않은 자꾸 서류를 요구하길래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갔을 때는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고 와야 돼요. 신고 효력 발생은 신고의 형적 요건을 갖춰서 신고했다라면 도달했을 때, 접수처에 도달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언제? 도달주의죠. 물론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는 신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적법한 신고를 했을 때는 신고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법 건축물에 영업하겠다고 신고해도 부적법한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법 건물에 영업할 수 없죠. 불법 건물 자체가 불법이야? 그러면은 영업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 신고해드려도 적법한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신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도달된 때 효력을 발생하고 가축 전염병과 관련돼서 신고도 마찬가지다. 도달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요건을 갖췄을 때는 반려하면 안 되고 수리해야 된다. 신고 후 수리 전 영업행위가 무신고 영업이냐? 그렇지 않다.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면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신고 후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수리 전에 적법한 영업이다. 신고 필증 의미가 없다. 법적 의미 전혀 없다. 수리 거부 처분성이 없다고 기존에는 봐왔지만 최근에 건축 신고 사건에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례로 변경됐다. 뭐는요? 건축 신고 반려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하더라도 뭐다? 처분성 인정된다라고 판례가 변경됐다라는 거죠. 행위 요건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행정기본법 3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거죠.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뭐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거죠. 신고 효력 발생 시기 언제? 수리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수리한 때, 신고한 때가 아니라 수리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수리 간주 조항들이 가끔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이내, 예를 들면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지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도 돼 있고 사실은 체육시설법에도 또 유사 조항이 돼 있습니다. 체육시설법에도 5일이 지난 그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수리업을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허가의 관계, 규제 안하에 따라서 허가제가 수리 신고제로 바뀌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바뀌었을 때 허가 요건이 남아있게 되면은 실책 요건이 심사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허가는 실책 요건을 두게 돼요. 근데 허가제인데 신고제로 바뀔 때 뭘 두는 거예요? 허가 요건에 그대로 거의 수리에 들어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허가제와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완화된 허가제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실질적 심사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수리를 위하는 신고에서 실질적 심사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다음에 등록을 수리를 위하는 신고로 보는 경우가 유력하다. 그다음에 형적 요건을 심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실적 요건을 심사하는 경우도 있다. 왜? 허가 요건이 신고로 바뀔 때 요건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죠. 그렇죠? 판례들 잘 체크하시고 건축적 명의를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 명의 변경 신고에 대해서 실적 요건을 들어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만약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있다. 건축주 명의 변경 판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적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민사소송 중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있다. 있다. 가설 건축물 전치기한 관련돼서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했는데 요건을 가지고 신고했어요. 근데 토지 소유권자의 승낙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전치기한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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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 신고의 경우 요건을 갖췄을 때 수리해야 되느냐? 그렇죠. 외관상 요건이 남아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낙골당 설치 신고 수리를 위하는 신고냐? 그렇지. 신고 필증을 위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 다음에 정신간호 개설할 때 신고의 경우 수리를 위하지 않는 신고냐? 그렇지 않다. 수리를 위하는 신고로 봤죠? 수리를 위하는 신고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유료 복지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형적 요건 외에다가 부적격자가 실제 입소하고 있는지를 심사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느냐? 그렇죠. 부적격자가 입소했는지를 판단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라고 하죠. 노인 요양시설 등 폐업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느냐? 그렇죠. 수리를 요한다. 라고 봤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 거부의 효과. 수리 거부하면 무신고 영업이 돼버리죠. 수리 거부 처분성이 있느냐? 이건 있죠. 부적법한 신고를 수리했을 때 무효인 경우도 있고 취소한 경우도 있다. 최근 노동조합법과 관련돼 가지고 신고했는데 수리를 거부했는데 소를 제기했죠. 근데 이제 실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수리해도 무효다. 수리를 했다 해도 무효라는 거예요. 수리를 했다 하더라도 무효다. 요건을 못 갖췄다라면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봤죠. 그 다음에 수리 여부는 뭐만 본다? 30일 이상 거주 의사만 보지 나머지 투기 목적, 이주대책의 요구, 지방자치단체 이념, 지방자치 이념 등을 고려하느냐 안 한다. 건축법상 신고 수리 거부 처분성이 인정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인허가 의제되는 건축시공의 실증 요건의 심사에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근데 일반 건축 신고는 기존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봤죠. 그래서 판례에서는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는 일반 건축 신고와 달리라고 했죠. 달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해서 인허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고 일반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되었으나 최근 건축법 14조의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바뀌었어요. 이게 문제가 앞으로 될 거다. 헷갈릴 수가 있다. 그래서 판례랑 법령을 구별을 잘 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판례와 법령을 잘 구별해라. 판례로 물어보면 판례대로 답하세요. 판례로 물어볼 때는 판례 문구를 씁니다. 이런 문구. 일반 건축 신고와 달리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러면 인허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게 판례상 불명하고 일반 건축 신고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일반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것을 전제해서 표현했다고 봐야죠. 그러나 건축법 14조는 이제는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수리 여부를 5일 이내 통지하도록 됨으로써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규정을 물어볼 때랑 달라요. 판례가 지금 법 규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례인 거예요. 이게 제가 강의 때 설명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이런 사태가 가끔 있다고 했어요. 이런 사례가 실제로도 꽤 있습니다. 내게도 한 10가지는 뽑아낼 정도로 있어요. 이제까지 기출 역사를 보면은 판례는 안 바뀌고 법은 바뀌었는데 헷갈리게 출제하는 게 한 10가지는 될 거예요. 내 기억에. 내가 아는 교수도 그렇게 출제가 지금 두 분이 있어요. 두 분. 하나는 경희대 교수, 하나는 영남대 교수. 한 사람 인정했고 한 사람 인정 안 했더라고. 오답을. 한 사람은 복수응답 인정해줬고 한 사람은 인정 안 했어. 나한테 영남대 교수 그러더라고. 형 왜? 그랬더니 내가 이런 적 있는 거 알아? 그랬더니 모르지. 그랬더니 자백을 나한테 하더라고. 답승해줬냐? 그랬더니 안 해줬대. 내가 그래서 잘 알아 이 두 가지를.
하나 고쳐준 사람도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같이 출지위원 들어왔을 때 같은 방이 있었걸라. 같은 방에 일주일 동안 뭐 있다 보니까 이 얘기 저기 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어? 옛날 얘기 해줘서 나중에 그 실효성 확보 수당 가면 나오는 얘기죠. 그 서울시 자기가 9급인가 잘못 내가지고 복서 처리해줬다고. 처리해준 경우도 있고 안 해준 경우도 있어요. 안 해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게 조심하시라고 해서 내가 분명히 만약에 건축법에 따라서 냈다라면 수령 위반의 신고로 답하셔야 돼. 건축법 14조 건축법 조항 개정 건축법이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건축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출제하면 이거는 얄짤없다. 근데 그런 단어를 안 쓰면 판례에 따라 낼 가능성이 많아요. 이번에 이제 행정기본법 34조가 제정되는 바람에 더 이게 논란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예? 제가 기본강의 자율할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법장이 들어온 어마어마한 폭탄을 던진 거야. 그게 어떻게 앞으로 파장 효과를 미칠 것인지가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게. 근데 똑같은 게 지금 어디에도 발생했어요? 체육시설법에도 똑같이 발생했다. 규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당구장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계속 판례가 이겨갖고 규칙이 수없이 나왔다. 근데 이제는 체육시설법에 보면은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바뀐 거예요. 분명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바뀐 거야. 지금 행정기본법 34조도 딱 들어맞아요. 딱 이거 왁구를 맞춰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주도한 거야. 개정안을 할 때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고. 위원회 만들어서 이런 걸 안을 만든 건데 내 생각에는 행정법 학자들이 주도를 했을 거예요. 이 안을 만들 때 용어를 쓸 때. 그 때문에 딱 들어맞게 지금 만든 거예요. 행정기본법이랑 체육시설법, 건축법을 왁구를 딱 맞췄어요. 그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판례를 내면 할 수 없다. 수리를 요하지 않으신 거다. 당구장이 새로운 판례 나오기 전에는. 그러나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옛날에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배웠고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배웠는데 이제는 그 논리는 폐기돼야 한다. 그 논리는 폐기돼야 한다. 그 논리는 이제 폐기돼야 합니다. 법정을 냈을 때는 체육시설법의 경우는 신고와 등록. 그래서 최근에 안 내버린 거예요. 뜬금한 거예요. 그 전에 계속 출제하다가 2년 사이에 사실 잘 보면 체육시설법을 안 내고 있어. 출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딱 보면 안 내고 있어. 멍청한 놈이 낼 수 있어. 멍청한 교수는 개정된 이 전체 패러다임 모르고 출제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다행히도 2년 사이에는 안 냈어요. 그 전에 매년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뜸해. 그럴 수도 있어. 안 낼 수도 있어요. 건축법이든 내 생각은 안 내는 게 제일 좋아요. 건축법이든 시설법이든 이런 것들 2023년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요. 2023년에 이제 행정기본법이 시행된 다음에 같이 묶어서 2023년 이후로 출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항상 띠란 놈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있고 출제자들도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의욕이 넘치는 교수가 있어. 나 바뀐 거 내고 싶어 정말.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나같이 의욕 있는 사람은 나 꼭 바뀐 거 내고 싶어. 행정기본법 조항 이거랑 연결해서 체육시설법 그다음에 건축법 내고 싶어. 그러면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확히 낼 거다. 의욕이 넘치는 대신 정확한 문구를 쓸 거예요. 다행히도 체육시설법이라는 단어를 쓸 테고 건축법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판례 용어와 다르게 며칠이 지나면 이렇게 내든지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조항 체육시설법에도 있죠. 지금 체육시설법에도 명확하게 지금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7일이네 이거는. 변경은 5일이고 그렇죠? 이 숫자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나오면서 한 3년 전에 2년 전이니까 모의고사를 내놨어. 그러니까 이걸 난 내고는 싶은데 어떻게 낼까 했다 모의고사를 아예 이 날짜를 내고 7일, 5일 이거 가지고 냈고 그 다음 조항 언제 수리된 것을 봐요. 다음 날이죠. 7일이 끝난 그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거. 그래서 끝난 날에 이렇게 틀리게 냈고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법정 가지고 낸 건 누가 뭐라고 했어? 법정 가지고 낸 거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법정 가지고 낼 때는 이 법정을 그대로 써버려야 출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틀리게 낼 때 뭐 7일을 5일을 내든지 하나 5일이 있습니다. 물론 조심하셔야 돼요. 7일 5일 다 있어요. 잘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끝난 날의 다음 날이죠. 왜 신고를 수리한 것을 본다고 됐죠?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날로. 그래서 끝난 날이라고 다른 법에도 약간 10분법에도 보면 잘 보면 3일이 지난 다음 날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끝난 날의 다음 날. 이게 깔맞춤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낼 수도 있지. 끝난 날, 다음 날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틀리게 낼 수도 있다. 체육시설법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옛날 판례들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놨고 해원제 골프장 사건은
저 회원계정 모집 계획 통보는 처분성이 인정되고 저 기존 회원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납골당 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거야?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 다음에 저 신고 필증이 필석이? 그렇지 않다. 이행 통지는 처분이? 그렇지 않다. 주민들이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수리 여부할 때 실증 요건을 심리해요? 그렇다. 딱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용하고는 무도라고 표현되어 있죠. 무용, 우리가 알고 있는 무용학원들은, 무도학원들은 두 가지 가능하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학원법에 따른 무도학원이 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의 요건을 갖춰가지고 신고했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원격 평생 교육시설 신고 수리 거부 사건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출제자들이 되게 조심했던 거예요. 이건 이제 저는 같은 경우는 이게 판례가 나오자마자 출제될 줄 알았더니 2016년이죠. 몇 년간 뜸했어. 이게 그 이유가 있어요. 교수들도 이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던 판례야. 그러다 보니까 몇 년간 뜸하다가 최근에 나오는데 간단해요. 장난질을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잘못하면 이게 저 오답이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출제자들이 그냥 그 판례 문구 그대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지 중요한 판례죠.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론은 다르겠지만 무지 중요한 판례다 보니까 최근에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내용이 뭐예요? 원격 평생 교육 시설업과 관련돼서는 형적 요건만 구비되면은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실적 요건이 심사하지 않는다. 실적 요건이 심사하지 않는다. 실적 요건을 여러분들 실적 요건을 심사한 거 안 한 거 다 구별해야 돼. 요새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출제하는 기보다는 실증 요건을 판례가 심사했다 안 했다를 더 많이 출제해요. 잘 보면. 왜? 이게 나중에 더 좋은 문제예요. 더 좋은 문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원격 평생 교육도 주로 출제 포인트가 뭐 수리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예, 논란이 생겨요. 오답 논쟁이 생겨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내고 뭘 냈냐면 실증 요건을 심사한다 안 한다 이 포인트로 넘어갔어요. 실증 요건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원격 평생 교육 시설업 그래서 의료법에 저촉됐다는 이유를 가지고 심사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원격 평생 교육업은 형적 요건만 심사하게 돼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리 거부 이 법으로 봤다. 이 담장 축조 신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다 처분성 인정되죠. 아까 건축 신고 판례가 처분성 인정되는 거 판례가 변경됐을 때 같이 다 변경했어요. 뭐 유선업 공장 설립 신고, 그다음에 자 영업자 지휘승계 수리 판례들이죠. 영업자 지휘승계 유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래서 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느냐? 그렇다.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느냐? 그렇죠. 수리 시 행정절 적용해야 안 해요?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게 종전의 영업자에게는 침입적 처분이, 종전의 영업자에게는 침입적 처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듣고 수리해야 된다. 물론 이제 행정절차법에 가면 또 다시 다 배워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돼. 너무 중요한 쟁점이어서 행정절차법 가면 또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또 추가로 배웁니다. 같은 내용인데 근데 자꾸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신고 전에 양도인의 영업허가를 취소한 건 사실상 양수인 이를 다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 근데 뭘 다툰다고 그랬어요? 취소 처분이 통지? 취소 처분이다. 통지는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도인의 허가를 신고 수리기 전에 행정청이 취소했어요. 양도인 허가를. 이때 양수인은 양도인의 허가 처분 취소에 대해서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있다. 이건 원고적격의 문제, 사실은 원고적격이 있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행정청이 양수인에게 통지했을 때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통지할 의무가 없어요. 행정절차법에는 통지할 의무가 없는데 통지해줬어요. 통지할 의무는 없지만 통지를 친절하게 해줬어요. 해줬을 때 이 통지가 처분성 인정되느냐? 없다. 없다. 기출을 풀어보면 둘 다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출을 잘 풀어보면 이 두 문제가 다 출제돼 있어요. 신고 쪽에 가면. 그 다음에 양수도 계약이 무효인 경우 신고 수리도 무효냐? 그렇다. 그 다음에 양수도 계약이 무효일지라도 양수 계약의 무효를 다투지 않고 신고 수리 처분에 대해서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그것도 그렇다. 라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리하기 전에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양수를 받아서 영업을 했을 때 불법행했다. 그러면 행정적 책임은 누구에게 가해지느냐?
양도인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는 가해진다라는 거죠. 체육시설업과 관련돼서 양수받을 때 신고해야 되느냐? 그렇죠. 신고해야 되느냐? 그리고 수리는 처분이냐? 그렇죠. 수리는 처분이다.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수리 거부는 처분이냐? 그렇죠. 처분입니다. 네, 실체적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어느 때 거부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건축주가 누구냐에서 법적 다툼을 하고 있을 때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문제는 판례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그 팀에 소송 중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행정청은 그렇다. 나머지는 수리를 요하는 것으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가 석유가스 영업자의 지승계 수리 자 수리를 요한다. 단순한 접수에 해당하지 않고 수리를 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허가의 지위를 부여하는 측면도 있다.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수리를 요한다. 사회단체 등록도 수리를 요한다. 혼인신고도 수리를 요한다. 수산업법 업신고도 수리를 요한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행정입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